속에 화가 많이 쌓인 사람 특징 5가지. 마음속에 화를 품는 것은 잡초가 자라는 들판과 같다.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모든 것을 잠식하듯 화도 마음을 잠식한다. 분노는 마음의 불길과 같아서 그것을 두채질할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마음의 물을 찾아야 한다. 화는 독이 담긴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 독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순간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일을 해서 화병이 났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속으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었습니다. 이렇듯이 속에 화가 쌓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거부나 반대 같은 것을 당해서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보면 화라는 것이 발생했구나 하고 인지하고 물컵 밖에서 물을 보면 물이 보이고 물컵 안에 있으면 물이 안 보이듯이 인지하고 멀리서 지켜보면 화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화에 대해서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도하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어 보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경험을 했거나 진취적인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떨어집니다. 과도한 비판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속에 화를 가득 품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에 열중했고 그의 마음은 늘 흐린 날의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흐린 하늘이라 부르며 그의 곁을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흐린 하늘은 마을 근처의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맑고 투명한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냇물처럼 내 마음도 맑고 투명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숲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흐린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를 버리지 않는 한 너는 항상 흐린 하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을 열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 마음의 하늘도 맑아질 것이다. 흐린 하늘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화를 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고 세상을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흐린 하늘이 아닌 맑은 하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돌을 만나면 감싸 안듯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와 대립을 부드럽게 피하며 전진해야 한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운 방에서도 길을 비춘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으로 화가 쌓이게 되어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전에 다른 부서 팀장인데 사장도 있는 단톡방에서 그 사람이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고 본부장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니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라고 저에게 푼 것이었습니다. 저도 착하지만 더 이상 호구는 아니라서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했더니 이상한 변명 만들어 놓길래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태고 해서 제가 져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스트레스가 많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불운과 세상의 부정을 한탄하며 그것이 자신의 불행한 삶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는 상인을 맞이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상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의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그 나무에 당신의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을 맡기세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가세요. 상인은 처음에는 이상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현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점점 아침에 나무에 자신의 걱정을 맡기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굳이 그 걱정을 다시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상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고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바다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듯 스트레스는 마음을 휘몰아쳐 평화를 잃게 만든다. 진정한 평온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게 만드는 데서 찾아진다. 풍성한 숲이 불에 타 없어지듯 스트레스는 우리 내면의 풍요로움을 소모시킨다.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태워진 자리에 다시 생명을 심듯이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심어야 한다. 물이 바위를 끊임없이 치며 그 모양을 바꾸듯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변화시킨다. 강인함과 유연성으로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 밖에서 술 마시면서 사회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외롭고 고립되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느 평화로운 숲속, 한 노인이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온 지혜로운 이였으며 그의 마음은 항상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숲의 현자라고 불렀고 멀리서도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로 가득 찬 젊은 상인이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상인은 현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토로했습니다. 현자는 상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그를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맑은 시냇가에 도착했고 현자는 상인에게 물가에 앉아 시냇물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상인은 현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시냇물의 흐름에 마음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자는 상인에게 시냇물이 거친 돌과 나뭇가지를 만나도 어떻게 그것들을 부드럽게 품어 안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국 모든 장애물을 넘어 바다로 도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이처럼 마음도 자연과 같아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스트레스와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결국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와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숲의 현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자연의 일부분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겨울철 고독한 나무와 같다. 주변에 생명이 적을수록 그 나무의 내면적인 생명력과 강인함이 더욱 중요해진다.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르면 가장 작은 친절도 오아시스와 같은 위안이 될 수 있다. 내면의 사막에 친절의 씨앗을 심어라. 고립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무인도와 같다. 하지만 모든 섬은 물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고립 너머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변덕이란 주관이 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속이 편안한 상태라면 마음이 편안하여 쭉 갈 텐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저것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변덕스러움으로 유명한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밭을 갈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오후가 되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낚시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봄날의 날씨처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변덕으로 인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신의 성격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스승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농부는 스승에게 자신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자유로움의 징표라고 자랑했습니다. 스승은 농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정해진 한 가지 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떠했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농부는 스승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그 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밭을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농부는 자신의 밭이 전에 없이 잘 가꾸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스승에게 돌아온 농부는 변덕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바람처럼 변덕스러웠지만 이제는 깊은 바다처럼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은 바람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과 같다. 진정한 방향을 찾으려면 내면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감정의 변화는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항상 맑게 개어 있듯 우리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변덕은 파도와 같아. 한순간 높게 치솟았다가 다음 순간 사라진다.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를 바라봐야 한다. 5번째로 화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만약 폭력 가정이었다면 내 안에 그때 무서웠던 감정이나 기억이 상대편에게 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내 의견을 자꾸 부정하고 인정을 안 했다면 사회생활할 때도 나의 의견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증폭이 되어서 화가 나게 만드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로 겹쳐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면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아팠던 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면서 해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화가 덜 나게 됩니다. 화병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한 마을의 유명한 화가로 알려진 화가가 주인공입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작품에만 몰두하며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자주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마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찾아왔고 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스승은 화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캔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캔버스는 바로 화가의 정원이었습니다. 스승의 지시에 따라 화가는 자신의 분노와 화를 정원 가꾸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각각의 감정은 다양한 식물과 꽃에 대응되었고 화가는 분노를 장미에, 슬픔을 라벤더에, 기쁨을 해바라기에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점차로 화가는 자신의 정원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월이 지날수록 화가의 정원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가는 분노를 다스리고 감정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원이 만개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화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화가의 변화된 태도와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화가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화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그의 예술 작품도 더욱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화는 불타는 숲과 같아 주변의 모든 것을 소모시킨다. 내면의 불길을 진정시켜 평화로운 숲으로 되돌려야 한다. 화는 내부에 갇힌 바람과 같아 출구를 찾지 못하면 폭풍을 일으킨다. 마음의 창을 열어 내면의 바람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라. 감정의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물 없는 강과 같아 생명력을 잃고 메마른다. 감정의 흐름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속에 화를 많이 쌓아두고 있는 5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화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변덕스러우며 화병을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마을 광장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만나 서로의 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세요. 친구들은 현자의 말을 따랐고 그렇게 그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 그들은 서로의 화를 털어놓으며 그 원인을 탐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각자의 문제가 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서로의 감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화는 불타는 숲처럼, 스트레스는 고인 물처럼, 변덕은 바람처럼, 화병은 해가 지지 않는 날처럼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화를 물처럼 흘려보내고 스트레스를 바람처럼 날려보내며 변덕을 계절의 변화처럼 받아들이고 화병을 내면의 불길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친구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화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서로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겪은 변화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제는 화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쌓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마음속에 화를 쌓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언제나 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속에 화가 많이 쌓인 사람 특징 5가지. 마음속에 화를 푼는 것은 잡초가 자라는 들판과 같다.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모든 것을 잠식하듯 화도 마음을 잠식한다. 분노는 마음의 불길과 같아서 그것을 두채질할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마음의 물을 찾아야 한다. 화는 독이 담긴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 독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순간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일을 해서 화병이 났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속으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었습니다. 이렇듯이 속에 화가 쌓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거부나 반대 같은 것을 당해서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보면 화라는 것이 발생했구나 하고 인지하고 물컵 밖에서 물을 보면 물이 보이고 물컵 안에 있으면 물이 안 보이듯이 인지하고 멀리서 지켜보면 화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화에 대해서 오늘의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도하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어 보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경험을 했거나 진취적인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떨어집니다. 과도한 비판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속에 화를 가득 품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에 열중했고 그의 마음은 늘 흐린 날의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흐린 하늘이라 부르며
그의 곁을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흐린 하늘은 마을 근처의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맑고 투명한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냇물처럼 내 마음도 맑고 투명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숲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흐린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를 버리지 않는 한 너는 항상 흐린 하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을 열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 마음의 하늘도 맑아질 것이다. 흐린 하늘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화를 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고 세상을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흐린 하늘이 아닌 맑은 하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돌을 만나면 감싸 안듯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와 대립을 부드럽게 피하며 전진해야 한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운 방에서도 길을 비춘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으로 화가 쌓이게 되어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전에 다른 부서 팀장인데 사장도 있는 단톡방에서 그 사람이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고 본부장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니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라고 저에게 푼 것이었습니다. 저도 착하지만 더 이상 호구는 아니라서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했더니 이상한 변명 만들어 놓길래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태고 해서 제가 져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스트레스가 많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불운과 세상의 부정을 한탄하며 그것이 자신의 불행한 삶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는 상인을 맞이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상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의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그 나무에 당신의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을 맡기세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가세요. 상인은 처음에는 이상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현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점점 아침에 나무에 자신의 걱정을 맡기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굳이 그 걱정을 다시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상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고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바다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듯 스트레스는 마음을 휘몰아쳐 평화를 잃게 만든다. 진정한 평온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게 만드는 데서 찾아진다. 풍성한 숲이 불에 타 없어지듯 스트레스는 우리 내면의 풍요로움을 소모시킨다.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태워진 자리에 다시 생명을 심듯이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심어야 한다. 물이 바위를 끊임없이 치며 그 모양을 바꾸듯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변화시킨다. 강인함과 유연성으로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 밖에서 술 마시면서 사회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외롭고 고립되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느 평화로운 숲속 한 노인이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온 지혜로운 이였으며 그의 마음은 항상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숲의 현자라고 불렀고 멀리서도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로 가득 찬 젊은 상인이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상인은 현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토로했습니다. 현자는 상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그를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맑은 시냇가에 도착했고, 현자는 상인에게 물가에 앉아 시냇물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상인은 현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시냇물의 흐름에 마음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자는 상인에게 시냇물이 거친 돌과 나뭇가지를 만나도 어떻게 그것들을 부드럽게 품어 안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국 모든 장애물을 넘어 바다로 도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이처럼 마음도 자연과 같아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스트레스와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결국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와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숲의 현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자연의 일부분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겨울철 고독한 나무와 같다. 주변에 생명이 적을수록 그 나무의 내면적인 생명력과 강인함이 더욱 중요해진다.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르면 가장 작은 친절도 오아시스와 같은 위안이 될 수 있다. 내면의 사막에 친절의 씨앗을 심어라. 고립은 마치 바다에 떠있는 무인도와 같다. 하지만 모든 섬은 물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고립 너머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변덕이란 주관이 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속이 편안한 상태라면 마음이 편안하여 쭉 갈 텐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저것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변덕스러움으로 유명한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밭을 갈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오후가 되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낚시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봄날의 날씨처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변덕으로 인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신의 성격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스승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농부는 스승에게 자신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자유로움의 징표라고 자랑했습니다. 스승은 농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정해진 한 가지 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떠했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농부는 스승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그 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밭을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농부는 자신의 밭이 전에 없이 잘 가꾸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스승에게 돌아온 농부는 변덕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바람처럼 변덕스러웠지만 이제는 깊은 바다처럼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은 바람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과 같다. 진정한 방향을 찾으려면 내면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감정의 변화는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항상 맑게 개어 있듯 우리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변덕은 파도와 같아. 한순간 높게 치솟았다가 다음 순간 사라진다.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를 바라봐야 한다. 다섯 번째로 화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만약 폭력 가정이었다면 내 안에 그때 무서웠던 감정이나 기억이 상대편에게 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내 의견을 자꾸 부정하고 인정을 안 했다면 사회생활할 때도 나의 의견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증폭이 되어서 화가 나게 만드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로 겹쳐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면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아팠던 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면서 해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화가 덜 나게 됩니다.
화병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한 마을의 유명한 화가로 알려진 화가가 주인공입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작품에만 몰두하며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자주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마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찾아왔고 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스승은 화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캔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캔버스는 바로 화가의 정원이었습니다. 스승의 지시에 따라 화가는 자신의 분노와 화를 정원 가꾸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각각의 감정은 다양한 식물과 꽃에 대응되었고 화가는 분노를 장미에, 슬픔을 라벤더에, 기쁨을 해바라기에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점차로 화가는 자신의 정원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월이 지날수록 화가의 정원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가는 분노를 다스리고 감정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원이 만개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화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화가의 변화된 태도와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화가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화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그의 예술 작품도 더욱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화는 불타는 숲과 같아 주변의 모든 것을 소모시킨다. 내면의 불길을 진정시켜 평화로운 숲으로 되돌려야 한다. 화는 내부에 갇힌 바람과 같아 출구를 찾지 못하면 폭풍을 일으킨다. 마음의 창을 열어 내면의 바람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라. 감정의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물 없는 강과 같아 생명력을 잃고 메마른다. 감정의 흐름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속에 화를 많이 쌓아두고 있는 5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화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변덕스러우며 화병을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마을 광장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만나 서로의 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세요. 친구들은 현자의 말을 따랐고 그렇게 그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 그들은 서로의 화를 털어놓으며 그 원인을 탐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각자의 문제가 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서로의 감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화는 불타는 숲처럼, 스트레스는 고인 물처럼, 변덕은 바람처럼, 화병은 해가 지지 않는 날처럼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화를 물처럼 흘려보내고 스트레스를 바람처럼 날려보내며 변덕을 계절의 변화처럼 받아들이고 화병을 내면의 불길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친구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화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서로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겪은 변화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제는 화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쌓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마음속에 화를 쌓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언제나 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속에 화가 많이 쌓인 사람 특징 5가지. 마음속에 화를 푼는 것은 잡초가 자라는 들판과 같다. 관리하지 않으면 잡초가 모든 것을 잠식하듯 화도 마음을 잠식한다. 분노는 마음의 불길과 같아서 그것을 두채질할수록 더 크게 타오른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려면 불길을 잠재울 수 있는 마음의 물을 찾아야 한다. 화는 독이 담긴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 독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순간 자신에게도 해를 끼친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의견이 안 맞는 사람과 일을 해서 화병이 났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하고 막고 그래서 속으로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일을 하는 거지만 그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었습니다. 이렇듯이 속에 화가 쌓이게 되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로 거부나 반대 같은 것을 당해서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틱나탄 스님의 화라는 책을 보면 화라는 것이 발생했구나 하고 인지하고 물컵 밖에서 물을 보면 물이 보이고 물컵 안에 있으면 물이 안 보이듯이 인지하고 멀리서 지켜보면 화가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화에 대해서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도하게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적인 성취를 많이 이루어 보지 못했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경험을 했거나 진취적인 사람은 이러한 경향이 떨어집니다. 과도한 비판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속에 화를 가득 품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세상과 사람들을 비판하는 데에 열중했고 그의 마음은 늘 흐린 날의 하늘처럼 어두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흐린 하늘이라 부르며 그의 곁을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흐린 하늘은 마을 근처의 숲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숲속을 걷다 보니 맑고 투명한 시냇물이 흐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시냇물처럼 내 마음도 맑고 투명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순간 숲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흐린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화를 버리지 않는 한 너는 항상 흐린 하늘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을 열고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면 내 마음의 하늘도 맑아질 것이다. 흐린 하늘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의 화를 풀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고 세상을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더 이상 흐린 하늘이 아닌 맑은 하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돌을 만나면 감싸 안듯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와 대립을 부드럽게 피하며 전진해야 한다. 가장 밝은 빛은 가장 어두운 방에서도 길을 비춘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으로 화가 쌓이게 되어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게 됩니다. 전에 다른 부서 팀장인데 사장도 있는 단톡방에서 그 사람이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없었고 본부장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있다니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태라고 저에게 푼 것이었습니다. 저도 착하지만 더 이상 호구는 아니라서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했더니 이상한 변명 만들어 놓길래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태고 해서 제가 져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스트레스가 많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불운과 세상의 부정을 한탄하며 그것이 자신의 불행한 삶의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의 현자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자는 상인을 맞이하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상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의 집 앞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하고 그 나무에 당신의 모든 스트레스와 걱정을 맡기세요. 하지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가세요. 상인은 처음에는 이상한 요구라고 생각했지만 현자의 말을 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점점 아침에 나무에 자신의 걱정을 맡기는 것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굳이 그 걱정을 다시 가져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상인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통제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고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바다의 거센 폭풍이 몰아치듯 스트레스는 마음을 휘몰아쳐 평화를 잃게 만든다. 진정한 평온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고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게 만드는 데서 찾아진다. 풍성한 숲이 불에 타 없어지듯 스트레스는 우리 내면의 풍요로움을 소모시킨다. 진정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태워진 자리에 다시 생명을 심듯이 마음에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심어야 한다. 물이 바위를 끊임없이 치며 그 모양을 바꾸듯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고 변화시킨다. 강인함과 유연성으로 이를 극복하고 마음의 형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립이 되어 있다 보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편의점 같은 데서 밖에서 술 마시면서 사회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외롭고 고립되니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어느 평화로운 숲속 한 노인이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평생을 자연과 대화하며 살아온 지혜로운 이였으며 그의 마음은 항상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숲의 현자라고 불렀고 멀리서도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스트레스로 가득 찬 젊은 상인이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상인은 현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를 토로했습니다. 현자는 상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그를 숲속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맑은 시냇가에 도착했고 현자는 상인에게 물가에 앉아 시냇물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상인은 현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시냇물의 흐름에 마음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자는 상인에게 시냇물이 거친 돌과 나뭇가지를 만나도 어떻게 그것들을 부드럽게 품어 안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국 모든 장애물을 넘어 바다로 도달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상인에게 이처럼 마음도 자연과 같아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스트레스와 장애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며 결국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스트레스와 걱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숲의 현자가 가르쳐 준 것처럼 자연의 일부분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겨울철 고독한 나무와 같다. 주변의 생명이 적을수록 그 나무의 내면적인 생명력과 강인함이 더욱 중요해진다. 마음이 사막처럼 메마르면 가장 작은 친절도 오아시스와 같은 위안이 될 수 있다. 내면의 사막에 친절의 씨앗을 심어라. 고립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무인도와 같다. 하지만 모든 섬은 물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고립 너머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변덕이란 주관이 변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속이 편안한 상태라면 마음이 편안하여 쭉 갈 텐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것저것 변덕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변덕스러움으로 유명한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밭을 갈겠다고 마음먹었다가 오후가 되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낚시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봄날의 날씨처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의 이러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변덕으로 인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자신의 성격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스승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농부는 스승에게 자신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자유로움의 징표라고 자랑했습니다. 스승은 농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정해진 한 가지 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떠했는지 나에게 말해주세요. 농부는 스승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그 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 밭을 갈았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하고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농부는 자신의 밭이 전에 없이 잘 가꾸어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스승에게 돌아온 농부는 변덕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제 마음은 바람처럼 변덕스러웠지만 이제는 깊은 바다처럼 평온함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은 바람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과 같다. 진정한 방향을 찾으려면 내면의 지혜를 따라야 한다. 감정의 변화는 구름처럼 끊임없이 변한다.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도 항상 맑게 개어 있듯 우리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변덕은 파도와 같아. 한순간 높게 치솟았다가 다음 순간 사라진다.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파도 아래의 깊은 바다를 바라봐야 한다. 5번째로 화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마음속에 쌓이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만약 폭력 가정이었다면 내 안에 그때 무서웠던 감정이나 기억이 상대편에게 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가 내 의견을 자꾸 부정하고 인정을 안 했다면 사회생활할 때도 나의 의견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증폭이 되어서 화가 나게 만드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로 겹쳐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인정하면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어린 시절에 아팠던 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면서 해방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화가 덜 나게 됩니다. 화병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 한 마을의 유명한 화가로 알려진 화가가 주인공입니다. 이 화가는 자신의 작품에만 몰두하며 마을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자주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마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언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지혜로운 스승이 찾아왔고 화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스승은 화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캔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캔버스는 바로 화가의 정원이었습니다. 스승의 지시에 따라 화가는 자신의 분노와 화를 정원 가꾸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각각의 감정은 다양한 식물과 꽃에 대응되었고 화가는 분노를 장미에, 슬픔을 라벤더에, 기쁨을 해바라기에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점차로 화가는 자신의 정원이 변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월이 지날수록 화가의 정원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가는 분노를 다스리고 감정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통해 그는 자신의 내면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원이 만개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화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화가의 변화된 태도와 마음의 평화를 느꼈고 화가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화가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그의 예술 작품도 더욱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화는 불타는 숲과 같아 주변의 모든 것을 소모시킨다. 내면의 불길을 진정시켜 평화로운 숲으로 되돌려야 한다. 화는 내부에 갇힌 바람과 같아 출구를 찾지 못하면 폭풍을 일으킨다. 마음의 창을 열어 내면의 바람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라. 감정의 불길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물 없는 강과 같아 생명력을 잃고 메마른다. 감정의 흐름에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속에 화를 많이 쌓아두고 있는 5명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화는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으며 변덕스러우며 화병을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의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마을 광장의 중앙에 있는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만나 서로의 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세요. 친구들은 현자의 말을 따랐고 그렇게 그들의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 그들은 서로의 화를 털어놓으며 그 원인을 탐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각자의 문제가 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사용하여 서로의 감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화는 불타는 숲처럼, 스트레스는 고인 물처럼, 변덕은 바람처럼, 화병은 해가 지지 않는 날처럼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화를 물처럼 흘려보내고 스트레스를 바람처럼 날려보내며 변덕을 계절의 변화처럼 받아들이고 화병을 내면의 불길을 진정시키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친구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화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졌고 많은 이들이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서로를 향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이 겪은 변화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고 이제는 화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속에 화를 쌓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깨달은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속에 화를 쌓아두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자연과 사물의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마음속에 화를 쌓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이 언제나 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